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는 이재준이라고 합니다. 중국과 북한의 권력승계 비교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지금 학계에서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새내기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룰 주제는 육자회담을 다룰 예정입니다. 흔히 이제 국제정치를 이제 지나치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예, 중국은 어떨 것이다, 미국은 어떨 것이다, 혹은 일본은 어떨 것이다, 북한은 어떨 것이다. 더 나아가서 뭐 시진핑은 어떨 것이다, 김정은은 어떨 것이다. 그래서 이게 국제정치가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관념적이고 사실 상상력에 기반한 어떤 예측하기 뭐 이런 식의 것들이 굉장히 되기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현재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자회담이라는 게 한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 사건을 되돌아봄으로써 우리가 지금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제정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사고할 경우에는 국민들을 굉장히 위태롭게 만들 수가 있고 우리 후손들을 굉장히 또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정치적 문제는 항상 실증적인 사고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자회담이 과거의 사건을 다루는 것이지만 그것이 지금 북한 핵 문제, 대북 정책에 있어서 어떤 교훈을 갖는가, 그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자회담 과정은 줄기찬 약속 위반의 과정이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퍼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실컷 합의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지키지 않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뭐냐면 그럼 왜 국가들이 육자회담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합의된 것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리고 결국에는 2008년에 육자회담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느냐, 실패하게 되었느냐, 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 2003년 제1차 육자회담이 있었죠. 그 다음에 2003년 10월에 곧바로 북한이 핵연료봉 재처리 완료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연료를 만든 거예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연료를 만든 거죠. 그 다음에 2004년 6월에 제3차 육자회담이 다시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2005년에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공식 발표하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육자회담이 개최가 됐죠. 그런데 뭐예요? 2006년에 풍계리에서 최초의 핵실험이 실시가 됩니다. 이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죠. 그래서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설마 북한이 핵실험까지 할 것이냐, 북한은 핵무기를 미국과의 협상 도구로만 활용할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예측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해버리니까 여기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2007년 7월에 제6차 육자회담이 다시 개최가 되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2008년 9월에 영변 핵시설이 복구가 되면서 어때요? 육자회담 내내 실현과 좌절, 끊임없는 실패의 과정이 반복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 논문은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 다 같이 모여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합심하고 노력하자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육자회담, 즉 다자주의적 접근 방식이 실패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그래서 저는 제도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봤습니다. 왜 제도냐? 자, 생각을 해봅시다. 두 사람이 있을 때는 사실 둘이서 얘기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면 되니까 미리 규칙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세 사람 이상 모이게 되면 규칙이 필요해져요. 우리 예를 들면 6명이 어떤 스터디 모임을 만든다. 그럼 어떤 규칙부터 만들게 되죠? 스터디 1을 누구로 구성할 것이냐. 우리가 스터디 1을 누구로 충원할 것이냐. 아니면 누구를 제외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규칙이라는 문제, 그래서 제도라는 문제가 다자주의적 협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스터디 그룹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 규칙을 지키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집합선택 규칙이라는 차원과 실행규칙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 육자회담이 가졌던 제도적 한계를 말씀드리려는 것이에요. 집합선택 규칙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하자라고 합의한 것이 바로 집합선택 규칙이에요. 그럼 실행규칙이 뭐냐? 실행규칙은 그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규칙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시 스터디를 예로 들어볼게요. 스터디 구성원들이 매일 월요일 9시까지 매주 9시까지 모여가지고 모임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근데 꼭 어떤 사람들이 있죠? 안 오는,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30분 혹은 늦잠 자다가 1시간, 2시간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뭘 하죠? 벌금을 걷기 시작을 하죠. 그게 바로 실행규칙이에요. 그러면 육자회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집합선택 규칙에서는 예를 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 비핵화에 나선다. 그래서 기존의 핵 연료봉을 폐기한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남한과 미국이 혹은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 조치를 단행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육자회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실행규칙, 집합선택 규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제대로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게 바로 실행규칙 차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규칙이 왜 파기되었는가, 제도라는 게 왜 파기되고 실패했는가 라는 것을 이 두 차원에서 분석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유인조정의 실패라는 게 있어요. 제도는 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강제력이 없는, 국제정치라는 거는 국가라는 강제적 수단이, 물리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규칙을 안 지키면 벌금을 매긴다거나 감옥에 보낸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죠. 국제정치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무정부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국제정치에서는 제도라는 게 지켜질 가능성이 없겠네요? 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치를 보면 많은 국제정치 제도들이 만들어졌고 국제법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국가들이 어느 정도 준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법을 강제하는 상위의 정부가 없는데 그러면 그 제도를 어떻게 지키느냐, 국제 정치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것은 그 제도를 지키는 게 좋고 편하고 이익이 될 때 그 규칙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육자회담에서 이뤄낸 합의를 북한이나 당사국들,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지키는 이유가 뭐냐? 그걸 지키는 게 이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주로 여기서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당사자가 이제 북한이니까 북한은 그러면 그 규칙을 지킬 만한 유인을 갖고 있었느냐? 그러면 육자회담 합의를 지킬 만한 유인을 이익이 북한에게 있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SCAD 이제 약간 학문적인 분석 틀인데 이걸 가지고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패권 효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국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그게 있고 그 국력은 뭘로 이루어지느냐? 높은 안보 수준, 군사력이라든가 뭐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이제 군사력을 높였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뭐예요? 주변국들을 자극하거나 기존의 패권국들에게 위협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제재를 받게 되죠. 경제적 제재라든가. 특히 외국에서 물건, 상품을 수입해야 되거나 자원을 수입해야 되는 국가는 어때요? 더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안보 수준을 달성할 경우 지역 패권 효용이라고 하는 국가의 안보적인 군사력이나 뭐 어떤 그러니까 국가의 국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낮은 경제적 기회비용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북한을 가지고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어때요? 군사력이 굉장히 확대가 되겠죠. 그럼 뭐예요? 북한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타난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이익이죠. 근데 그에 따라 뭐가 발생해요? 경제적 기회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외국에서 자원도 수입하지 못하니까 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북한이 육자회담에서 핵무기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의 관계를 확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높을수록 어때요? 북한은 육자회담에서의 합의사항을 준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 SCAD 모델의 함의는 그 제도를 파기하더라도 국방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기회비용이 낮고 세계적 패권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제휴비용이 낮고 외부 자원 의존도가 낮다면 제도의 취약성은 증가한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중국의 비난을 받게 되죠. 그러면 중국하고의 어떤 마찰을 빚게 되면 거기서 또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또 외부 자원, 그러니까 경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외국에서 석유라든가 천연 자원을 수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소재나 부품을 수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하겠어요? 핵무기 대신에 다른 국가하고의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더 노력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 함의가 존재를 하는 거죠. 북한이 이미 모든 경제적 제재 조치를 받고 있고 다른 나라의 관계도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핵무기를 개발해도 치르는 비용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 북한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겠어요?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북한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기존의 동맹국인 중국하고의 정치적 제휴 비용이 높지가 않아요. 왜?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든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든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이 경우에는 북한은 어때요? 핵무기 개발로 인해서
치러야 할 비용은 굉장히 낮은 반면에 핵무기 개발로 얻게 되는 이익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 선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굳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육자회담의 합의를 지켜야 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이미 북한은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엄청난 경제 제재를 받고 있어요. 그게 육자회담 상황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기존에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던 중국하고의 관계가 핵무기 개발로 인해서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육자회담의 합의사항을 준수할 아무런 유인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중국하고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북한이, 그러니까 북한 같은 어떤 지역 국가가 어떤 중국과 같은 세계적인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북한이 핵을 개발하더라도 중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제휴 비용은 굉장히 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북한은 핵무기 개발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굉장히 높은 반면에 핵무기 개발로 인해서 치러야 할 비용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이 경우가 된다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중국하고 북한의 관계에서 북한은 중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활적 안보적 이익을 갖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핵심이에요. 북한의 중국에 대한 정책 제휴 비용은 현저히 낮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중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북한이에요. 근데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인해서 혹은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서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중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 조치를 단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중국은 단서를 달아요. 북한이 공격했을 때가 아니라 북한이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북한을 중국이 지원한다라는 게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같은 그리고 핵실험과 같은 행동을 취하더라도 북한을 쉽게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국과 북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어때요?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는 상황이다 라고 할 경우 북한이 갖는 중국에 대한 지정학적 가치는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미 북한은 정말 다양한 경제 제재 조치를 이미 다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치러야 될 비용은 굉장히 낮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북한은 중국으로부터의 제휴 비용의 증가 없이 경제적 관계를 지속하고 외부 자원을 조달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제도를 파기하고, 그러니까 육자회담에서의 합의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에 따른 경제적 기회비용과 외부자원 비용은 0에 가깝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조건 핵무기를
개발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집합 선택 규칙을 북한이 지켜야 될 유인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한 합의사항을 관철할 수 있는 실행 규칙이 과연 얼마나 충분하게 있었느냐는 거예요. 아까 스터디를 예로 들었죠? 자꾸 늦는 사람, 약속한 시간보다 맨날 늦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한테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 스터디1이 부담해야 될 어떤 기본적인 뭐 내용이라든가 요약 정리 보고서를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이제 합의사항을 준수하게 할 수 있는 규칙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근데 이걸 쉽게 다시 스터디를 가지고 다시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만일 그 스터디1에게 10만 원, 이게 1시간 늦을 때마다 10만 원씩 벌금을 낸다. 그러면 스터디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 늦을 때마다 10만 원씩 내야 되면 그 사람이 조금 지각할 것 같으면 아예 스터디에서 빠지겠다라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실행 규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스터디가 꽉 나느냐, 스터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터디의 규칙을 잘 만드는 것, 실행 규칙을 잘 만드는 게 스터디가 계속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고 모두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장치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엘리너 오스트롬이라는 이제 정치학자가 있어요. 정치학자인데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거의 최초의 이제 정치학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뭘 했느냐? 이게 전 세계에 다양한 이런 이제 자치 제도들을 연구를 한 거예요. 국가에서 뭐 강제하고 이런 제도가 아니라 각각의 이제 마을 공동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이제 집단들이 어떻게 공유제를 소진시키지 않고 관리하면서 번영을 이렇게 이뤄나가는지 이걸 이제 연구한 이제 학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산림자원이라든가 수산물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어업을 했을 때 이제 물고기를 다 잡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어로 작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공유 자원을 어떻게 지역이나 마을의 사람들이 관리하면서 그 규칙들을 준수해 나가게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이제 엘리너 오스트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이 사람이 그런 이제 규칙들을 준수해 나가는 어떤 실행 규칙을 정교하게 만들어 나가는 제도 디자인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캘리포니아 지하수 사례. 지금 이제 미국은 가뭄이 굉장히 극심하다고 얘기를 하죠.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수자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어떻게 하냐면 지하수를 끌어다 쓰는데 문제는 뭐예요? 지하수의 수맥이 여러 지역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죠. 근데 이러한 캘리포니아 지하수 문제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중앙의 이제 행정기관을 통해서 관리하려고 했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지하수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지역의 이해관계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보니까 중앙의 하나의 기관에서 그 문제를 일률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캘리포니아 지하수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이게 공유자원이겠죠? 이 수자원 관리가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오스트롬의 제안은 뭐냐면 잘 되는 규칙은 뭐냐면 복잡한,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을수록 뭐예요? 하부의 실행 단위들이 의제들을, 그러니까 갈등 상황들을 쪼개서 관리하는 이런 이제 기구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육자회담도 뭐예요? 육자회담이라는 것도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육자회담의 시작은 뭐였어요? 북한 핵 문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모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막상 육자회담이 실시가 되니까 온갖 이해관계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경우의 수라는 거 배우죠. 그래서 회의 당사자가 두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해관계가 뭐죠? 하나죠. 그쵸? 근데 6나라가 모였어요. 그러면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죠? 6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5에서 2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럼 이해관계가 어떻게 돼요? 15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자회담이 되니까 이해관계가 더 복잡해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하나의 단위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양자회담이 그래서 중요해지는 거예요. 북미 간의 회담, 아니면 북일 간의 회담, 남북 간의 회담, 이러한 세부적인 실무 단위에서의 협상이라는 게 육자회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북미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실무 회담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특히 미국 당시에 이제 부시 정부였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부시가 북한에 대한 굉장히 혐오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미국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시는 어떻게 했느냐? 북핵 문제를 중국이 알아서 처리해 주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북핵 문제의 아웃소싱이라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북한과의 양자회담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다른 당사국들한테 떠넘기는 형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북미 간 이해관계 조정의 메커니즘이 부재했다라는 문제예요. 또 하나, 북일 관계의 복잡성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북일 관계도 비핵화 이상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 가장 첨예한 문제는 뭐였느냐? 북한이 일본 여고생을 납치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부인해요. 하지만 일본은 북한이 일본 여학생을 납치해서 북한으로 데려갔고, 그래서 북한에서 첩보 요원을 양성하는데 그 일본 여학생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당시에 여러 이제 정보기관들에서 나오는 건 이제 일본 학생을 납치한 게 맞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일본은 항상 이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서 항상 일본인 납치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또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일본 여학생 뭐 2~3명 납치해 간 게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게 여전히 왜 중요한 문제냐, 한두 명 납치한 게 북일 관계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예. 근데 이게 국가의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국의 국민을 보호한다라는 게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홉스의 리바이어던이라는 거를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좀 듣고 배우셨을 텐데,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 이제 자연 상태라는 말을 하죠. 내 목숨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죠. 오직 뭐만 있어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무력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또 뭐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다 힘이 셀 것이라고 또 보장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벌어져요? 항상 불안하고 항상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이제 고통과 공포감에 휩싸여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뭘 만들어요? 국가를 만들게 되는 거죠. 국가가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홉스는 뭐라고 그래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하죠. 근데 그 국민이라는 게 산술적으로 한 명이니까 죽어도 된다. 다른 나라 가서. 그 다른 나라가 납치해 가서 보다 더 국익을 위해서 한두 명 납치해 가는 거는 상관이 없다. 우리가 외교정책상 뭐 그 문제는 덮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의 본래적 사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 명의 국민 누구도 다른 나라에 의해서 납치된다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게 국가의 정상적인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가의 정당성, 정부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그 문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얼마만큼 보호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북한과 일본 사이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일 관계가 육자회담에서 북일의 갈등이 비핵화 문제보다는 뭐의 중심에 쏠려 있어요? 일본인 납치 문제의 중심이 쏠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북일 관계가 해결되기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육자회담의 합의가 준수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북일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무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북한 모든 핵협상, 비핵화 협상은 정상회담으로 1회 정상회담이라는 이벤트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핵 문제가 갖고 있는 복잡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단계를 쪼개면 수백 가지가 될 수 있고 수천 가지도 될 수가 있어요. 그 단계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예를 들면 연료봉 그러니까 핵 농축, 우라늄 농축, 아니면 플루토늄 농축, 그 기술을 어디까지 불능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그 과학자가 갖고 있는 자료를 어디까지 파기시킬 것이냐, 혹은 그 과학자가 주거하는 위치를 어느 나라에 둘 것이냐, 이 문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단계적인 해법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상회담으로 한꺼번에 타결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핵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반드시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접근할 때 어떤 문제가 되죠? 내가 하나를 주었을 때 하나를 받는 것, 그리고 또 하나를 주었을 때 또 하나를 받는 것, 이것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상호간 불신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이거 안 줘? 이러면서 싸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적 대응 조치라고 하는 게 신뢰할 만한 이행 약속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지 믿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또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또 이면에 걸려있는 문제는 뭐냐면, 북한은 항상 핵 동결,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술을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더 이상 만들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핵탄두를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이러한 핵 동결 단계에서의 부분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게 북한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일관된 입장은 뭐냐면 핵 동결은 단계적 이행 조치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적,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단계적으로밖에 접근할 수가 없는데, 이 단계적으로 접근했을 때 북한과 미국의 서로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서로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기제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행규칙 차원의 또 다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감시와 제재가 부재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스터디에서 늦은 사람한테 무조건 10만 원씩 줘봐요. 그러면 그 사람 10만 원씩 벌금 매겨봐요. 그 사람은 10만 원 안 내고 스터디 앞으로 안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9시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내 시계는 9시인데 그 사람 시계는 9시 10분이었어요. 그러면 그 규칙을 파기했는지 규칙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제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칙의 준수 문제를 두고서 상호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객관적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학생 형이 뭐 하든지, 아니면 그 수업에 선생님이 그 역할을 좀 해주든지, 뭐 이런 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감시와 제재가 육자회담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국가나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스터디 안 나와 막 이러는 사람한테 어떻게, 다음부터 약속 잘 지키고 이번에는 벌금 뭐 한 1,000원만 내고 다음부터는 잘 나와,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우리 다 같이 보면 되잖아,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규칙을 잘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스터디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자회담에서의 감시와 제재의 부재라고 하는 게 육자회담이 더 이상 존속하지 못했던 요인으로 분석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북한이 이거예요.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이 심화될수록 육자회담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지속될 경우에는 비핵화 협상이, 육자회담이라는 비핵화 협상이, 다자적인 비핵화 협상이 존속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자적 접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양자회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에 따른 또 하나의 어떤 그 규칙을 준수하게 할 수 있는 뭐 감시와 제재라든가 뭐 이러한 제도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정책적 대안은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죠. 북한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이탈시키게 만드는 것, 그거를 낮추는 방식이 있어요.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해서 금융 제재 조치를 내려버려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이 끊어지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이 북한이 어느 정도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먼저 경제 제재를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완화시켜주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 미국이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남한 차원에서의 대북 제재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발생을 하죠? 북한이 핵을 쥐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을 했을 때 그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제재를
하는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주고 그거를 빼앗는 것, 그거 너 지금까지 내가 맨날 매달 100만 원씩 월급 줬는데 너 일 이런 식으로 하면 50만 원만 줄 거야 라고 하면 고통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장님 말씀 듣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먼저 이익을 주고 그 이익을 빼앗는 제재 방식을 고안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왜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 어떤 강력한 독재 국가도 독재자 1인이 통치하는 경우는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혼자서 독재한다고 하면 그거 독재 돼요? 안 되죠. 그 독재 체제를 뒷받침하는 정치적 제휴 세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군대일 수도 있고 일당의 북한 같은 경우는 항일, 빨치산, 2세대, 3세대, 백두혈통 이런 세력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누리던 그런 어떤 독재 체제를 지원하고 정치적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리던 이익이 박탈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의 지도자는 민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재 완화 후 협상 재개라는 방식도 취할 수 있는 해법이 되는 거예요. 혹은 미국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남한이 선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물론 유엔 제재라는 문제에 걸쳐져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자적 접근이 갖는 이 같은 한계들이,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 만들어 놓으면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다자주의적 접근보다는 북한과 미국의 양자적 접근이 굉장히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육자회담으로 갔을까요? 과거에? 왜 육자회담을 중국 정치 전공하는 제가 논문을 쓰게 되었을까요? 육자회담이라는 방식이 중국이 제안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자회담이 어디서 열렸어요? 베이징에서 열린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왜 육자회담 하자고 했을까요? 그냥 북한 핵 문제는 미국하고 북한의 첨예한 갈등 이슈인데 왜 중국이 나서가지고 육자회담이라는 포맷을 만들었을까요? 중국이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 비핵화를 해서 미국이랑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된다. 외교적으로 가장 손해를 보는 나라가 어디겠어요? 중국이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자국이 참여하는 다자적 틀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자회담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내놓은 해법이라는 거예요. 국제 정치에서 중요한 문제를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해결하자고 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어때요? 그 핵심적인 문제는 양자적 회담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논문이 갖는 정책적 함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원래 30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좀 얘기 같이 나누면서 제가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